안녕하십니까, 박혜진입니다. 비견 후 파란 하늘을 보면서 오늘은 외출하기 좋은 날씨구나 안심하셨다가 미세먼지 나쁨 알림을 보고 깜짝 놀란 적 있으실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 중에 스며있는 해로운 미세먼지. 아이와 노인처럼 약한 이들부터 천천히 병들게 하는데요. 여러분의 눈에 차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사회에 차별이 없다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소수 의견에서 나눌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차별을 아프게 느끼는 이들이 있음을,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차별이 있음을 인정하고 대화해야 함을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세계적인 영향을 받는 경남도지사 선거이기 때문에 김경수 후보 지지율이 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보수 성향은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고 모두 사파전으로.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민들은 선거 연령 하향 문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사과의 인사. 아유, 힘들어. 괜찮으신 거죠? 네네. 예. 여론조사 경남을 묻다. 오늘도 숫자로 나타난 경남도민들의 민심을 읽어주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MBC 경남 신동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사실 바로 경남도지사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외부 상황이 참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6월 13일이고 6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 예정돼 있었는데 네. 지난 24일이었죠.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이 돌연 취소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죠. 예. 예. 저희도 지난주에 뭐 비슷한 이야기를 이제 신 기자님께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뭐 성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돌발 같은데. 변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예견을 했었는데요. 근데 네. 목소리가 왜 그러신가요? 제가 다른 걸 못 먹어서 감기를 먹어서 지금 목소리가. 아니, 그 와중에도 지금 개그를 하시는 겁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께 잠시 사과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준비하느라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요. 잠깐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정색하고 저렇게 하십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빨리 알겠습니다. 진행하시죠. 예, 예. 어쨌든 그래서 실제 돌발 변수가 이제 현실이 됐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대한 어떤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봤어요. 네.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국민 3명 중 2명 이상, 한 60 몇 프로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낙관적으로 계속 평화 정착에 대한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어요. 그거는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이후. 예, 취소 이후입니다. 취소 이후에 나왔던 북한의 대응이라든지 그럼 미국이 남겨놨던 여지와 같이 해서 그러한 어떤 민심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내 맘을 줬다 놨다 헤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또 회담을 가졌습니다. 내 맘을 줬다 놨다 헤이 내 맘을 줬다 놨다 헤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영향을 받는 경남도지사 선거이기 때문에 좀 과장해서 북미 정상회담 상황도 사실 저희가 쭉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죠. 자, 지난 24일 차기 경남도지사 후보들이 나란히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제 예비 후보 아닙니다. 그죠? 네네. 새 후보는 지난 25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매니페스토 실천 개벽식에 나란히 참석해서 국민선거 실천을 다짐하기도 했는데요. 후보 등록은 끝났지만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31일부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토론회가 개최되고요. 사전투표는 다음 달 8일과 9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네. 실제 투표는 다음 달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네. 아유, 힘들어. 괜찮으신 거죠? 네네. 예. 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투표 의향을 묻는 질문에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층이 81.1%였습니다. 이 중 어느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할지도 여야 표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지난 한 주 이제 후보들 발걸음도 꽤나
있죠? 김태우 후보는 최근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보면은 원래 잘못보다도 그 후에 대처 과정의 거짓말 때문에 정권이 붕괴되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상대 후보도 끊임없이 말을 바꾼 그 배경에는 그 이유가 다 있겠다라는 게 아마 국민들 평가일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좀 멀리 가지 말고 최순실 사건 같은 경우를 언급해도 될 텐데 너무 멀리 가시지 않았나.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 글쎄요, 이런 총공세에 김경수 후보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김경수 후보는 드루킹과 관련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당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특검을 먼저 제안했고 또 이제 국회가 특검 법안을 통과시켰으니까 네. 조사에 나오라면 가서 조사를 받겠다. 그 정도만 언급하는 수준입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드루킹 김모 씨의 발언이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여론조사는 저희 소수 의견에서 진행하는 6.13 지방선거 앞두고 6번째로 실시해서 결과를 받은 6번째 여론조사입니다. 5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진행된 조사입니다. 자, 차기 경남도지사 지지도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정말 올해도 했습니다. 네. 예, 6번째. 그래서 정말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변화를 볼 수 있어서. 그래서 불러드리면은 김경수 후보가 53.4%가 나왔습니다. 김태호 후보가 33.2%, 예. 김유근 후보가 2.6%, 기타 후보가 2%, 없음 3.2%, 잘모름 5.6%인데요. 네. 잘 보시면 일주일 전 5차 조사 대비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가 각각 1%씩 똑같습니다. 예. 각각 같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는 똑같겠죠. 네, 그러네요. 근데 저희가 지지율과 별개로 당선 가능성까지 보고 좀 더 자세히 또 분석을 해봤죠. 네, 당선 가능성. 당선 가능성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선 가능성은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가가 아니라 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다른 사람이 것이거든요. 누구를 찍을 건가 예. 예측하는 거. 보통 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가지고서도 투표의 심리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당선 가능성은 봐야 될 텐데요. 네. 김경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55.1%이고요. 김태호 후보가 35.4%입니다. 네. 역시 거의 20%포인트 격차가 있어서 당선 가능성에도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네. 지금 김경수 후보에게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런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여론조사도 김경수 후보 지지율이 좀 내려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실제로는 지지율 변화가 없어요. 이번 6차 조사 때 네. 이러한 일들이 사전에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문가뿐만 아니라 기자들 여러 사람들이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반전은 없었다. 예, 거의 3주 동안에 이제 우리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냥 평행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차기 경남도 교육감 지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소개는 못했지만 그동안 이 차기 교육감 후보 선호도도 쭉 조사를 해왔죠. 네. 네, 경남 교육감은 진보 성향 2명 그리고 보수 성향 후보 3명이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은 2명이 단일을 해서 진보 성향은 박종훈 후보로 단일화가 됐고요. 네. 보수 성향은 단일화를 시도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않고 세 후보가 모두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진보 후보 1명과 보수 후보 3명 모두 4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자, 마침 이번 여론조사 기간이 22일과 23일이었거든요. 저희로서는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가 완료됐다고 보고 진행을 했던 여론조사라서 김선유 후보는 이번에 기타 후보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지지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박종훈 후보가 45%가 나왔습니다. 박성호 후보가 16.2%, 이효환 후보가 6.6%, 기타 후보가 3.5%, 없음 잘모름,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로 이제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28.7%가 나왔습니다. 28.7%? 예,
상당히 많죠. 별로 안 줄어드는 네, 거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까 박종훈 후보는 그동안 35%에서 37%를 유지하다가 네. 네. 이번에 처음으로 45%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네. 이 얘기는 차재원 후보의 표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흡수했다. 네, 이렇게 차재원 후보의 표를 이제 표심을 가져온 거고 또 이제 박성호 후보 역시 이제 김선유 후보의 표심들을 흡수를 한 양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격차는 각각이 그렇게 흡수를 했기 때문에 뭐 5차, 4차 이전의 격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박성호 후보가 이번에 단일화 효과를 봤지만 네. 실제 선거 등록은 보수 진영에서 세 후보가 모두 다 등록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그래서 되면 다음 네. 주 조사에서는 이 결과랑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박종훈 현 교육감이 더 유리해 줄 수 있습니다. 김선희 후보의 표가 또 다시 나갈 거기 때문에 격차는 이번 6차보다는 다음 더 벌어질 주에는 수 더 있다. 벌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부동층이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28.7%뭐 이렇게 꽤 높은 수치라서 그만큼 별로 관심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 네. 좀 이 교육감 선거에 불을 붙일 만한 뭔가가 없을까요? 이거 공약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도지사 후보의 무상급식과 마찬가지로 교육감 후보들도 복지 문제,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모두 다 공통 공약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다른 시각이 학생 인권조례 제정인데요. 박종훈 후보는 현 교육감인데요. 교육감일 때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계속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보수 진영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박성우 후보는 학생 인권조례를 반대한다. 오히려 학생 인권조례보다 교권 보호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가 진보 교육감의 입지를 위한 정치 도구로 변질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또 김선유 후보는 학교 폭력과 교육 분쟁에서 교원들이 보호받지 못한 현실이 문제다. 그래서 네. 학생 인권 조례를 반대하고 대신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 지휘법 개정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호환 후보는 학생 인권 조례와 학생 노동 인권 조례를 반대하는데 자기는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학생 인권조례 제정 두고 이렇게 시각이 나뉘는데 이 학생 인권조례는 서울시 경우에는 주민 발의로 진행이 됐고 경남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주민 발의도 만 19세 이상만 할 수 있어서 당사자인 학생들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투표 연령을 낮추자라는 얘기인데요. 네. 만 18세가 되면 군대도 가고 취업해서 세금도 내야 하지만 딱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선거 투표권입니다. 지난 2003년에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투표 연령 하향을 제안하기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도 같은 내용이 담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남도민들은 선거 연령 하향 문제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이 조사를 네. 5월 초에 했습니다. 정확히는 8일과 9일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경남도민들은 18세로 낮추는 거, 선거 연령을 찬성한다가 51.7%가 나왔습니다. 네. 그 반대는 45.0%가 나왔고 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3%가 나와서 연령별로 보면은 40대 이하는 찬성이 그리고 60대 이상은 반대가 많고요. 네. 50대에서는 찬반이 아주 팽팽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 이게 뭐 도민들의 의견은 이렇게 나왔었는데 교육감들은 선거 연령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단 박종훈 후보는 찬성 입장입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선거 연령 하향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요. 네. 중도 보수 진영 후보들은 대부분 반대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이호환 후보는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을 부추겨서 교실을 정치화하면 안 된다면서 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공론화가 우선돼야 한다. 박성우 후보는 청소년에게 편향된 이념과 정치색을 입히면 안 된다. 18세 선거 연령 하향을 절대 반대한다. 김선유 후보는 현재 학교의 천편일률적인 암기식 교육 방식은
학생 인재 발달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각 후보들의 그 선거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입장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있게 각 후보들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분석을 해봤더니 박종훈 후보 지지층은 찬성이 67%가 나왔습니다. 네. 아주 대다수가 찬성했죠. 후보와 비슷한 거죠. 예, 비슷하죠. 그리고 박승호 후보 지지층은 찬성이 23%이고 반대가 77%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효환 후보 지지층은 비슷합니다. 박승호 후보 지지층하고 반대가 68.2%가 나와서 후보들의 입장과 거의 비슷합니다. 같이 가네요. 예, 지지층들의 예. 생각 역시. 네. 근데 이게 똑같은 선출직인데 네. 도지사 후 교육감에 대한 관심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일단은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좀 인지도 자체가 시도지사에 비해서 상당히 낮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열은 높은데 네.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낮다. 네. 이게 아이러니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흔히 투표를 세상을 바꾸는 한 표라고 하는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바꾸는 한 표라고 생각하면 좀 더 무게감이 더해지지 않을까요? 6.13 지방선거 제7차 여론조사 결과는 5월 31일 목요일 MBC 경남 뉴스데스크를 통해 공개합니다. 지난 10일 남성 모델의 누드 사진 유포가 신고된 지 6일 만에 여성 모델 안모 씨가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이 유독 신속하게 수사한 건 피해자가 남성이었기 때문이라며 성차별 수사라고 규탄에 나선 겁니다. 여성들은 매일같이 몰카 범죄의 공포에 시달리는데 정작 남성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불만으로 신고하지 마십시오. 여성들의 공포와 불안을 일어나 보십시오.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1년 전 대선을 나흘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제안받은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달라는 1,40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소수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기까지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인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들인데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정책과 입법 제안을 끈질기게 요구하며 사회 인식 개선에 앞장서온 활동가 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대비되는 본 단체 증언 사건에서의 피해 사례를 간단히 정리해 발표하고자 한다. 이 단체가 어떤 곳이고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수사 법률 지원도 해드리고 그 영상이 유출되면은 인터넷 공간에 많이 퍼지게 되잖아요. 네. 그것을 삭제해주는 작업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심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심리 상담 치료도 연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듣는 분들이 도대체 디지털 성범죄 범주가 어디까지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일단 디지털 기기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막 신체를 촬영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디지털 성범죄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것을 사이버 공간에 유포를 해가지고 사이버 공간과 만나는 순간 그것을 사이버 성폭력이라고 보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들고, 그러니까 촬영하고 네. 유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인터넷상에서 시청하는, 네. 보는 것도 범죄다. 네네.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피해자도 많고 가해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이 사실 아무도 클릭하지 않고 보지 않으면 범죄로서 성립이 이 안 되는 거죠. 정도까지 되지 않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가해자 수를 추정하기가 정말 어려운 범죄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피해자의 영상은 영상 한 개의 조회수가 19만 명, 20만 명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그런 영상들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저희 단체에서 집계하기로는 247개의 포르노 사이트의 영상들이
뿌려져 있는데 네. 동일 영상이 예. 몇백 개씩 그런 게 유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실 가해자를 모두 다 집계하기가 어려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촬영하고 그걸 유포하지 않더라도 이미 올라온 거를 시청만 한 사람도 가해자로 지금 포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자, 특히 이제 최근에 그 홍대 누드 크로키 불법 촬영 유출 사건이 꽤 파장이 컸습니다. 이번 네. 사건 관련해서 사후 처리를 놓고 뭐 약간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잘한 수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게 한국 야동, 국산 야동이라는 장르가 아예 있었잖아요. 네. 그 한국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막 촬영물 같은 것들을 유통 판매하는 웹하드 같은 데만 찾아봐도 그 여성 피해자들의 영상을 굉장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고 네. 그리고 그것이 거의 하나의 포르노 장르처럼 우리들이 일상 속에 침투해가지고 소비되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방치했다가 이런 사건이 한번 터지고 나니까 아 이렇게까지 수사를 잘할 수 있구나 하는 네. 것을 대중들이 알게 되는 거죠. 네. 저희 단체에 오신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용의자가 전 남친 한 명이었는데도 막 수사가 어렵다 하고 돌려보내신 분도 있고요. 네. 특히 미성년자 피해자인 경우에는 경찰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가서 공부나 더 해라 하고 돌려보낸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왜 나나 내 주변 여성들이 피해자였을 때는 이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례적으로 잘된 수사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사이버 성폭력 관련 수사 혹은 네. 뭐 꼭 사이버상이 아니더라도 이런 수사는 지금처럼 하는 수사가 표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나 처벌이 굉장히 미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건데 주로 이제 촬영물이 유포되는 경우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피해자가 오전에 신고를 하러 가서 접수를 하면은 오후에 바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거 해외 서버라서 잡지 못하기 때문에 내사 종결을 하겠다 하고 하루 만에 수사가 종결되고 그러면 이제 피해는 입었는데 가해자는 못 잡는 거잖아요. 그래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그래서 사실 피해자들이 느끼는 억울함 또 정신적 고통이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클 것 같아요. 작년 이맘때쯤에도 저희 단체 접수조차 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여성 피해자분이 있고 사실 저희 단체에 오셔서 도움을 받는 것조차 그분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단 한 명이라도 이 영상을 더 많이 본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럼요.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도 이 영상을 보게 되고 해준다고 해도 삭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영상을 보게 되고 그 과정 자체를 상상만 해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찾아오지도 못하셨고요. 그분은 이게 인터넷의 어떤 전설처럼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죽고 있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것이 사회권을 박탈하는 그런 심각한 점도 있거든요. 문제가 직장 동료한테서 이제 연락을 받게 되는 거죠. 막 너 때문에 우리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상부에 보고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피해자한테 오히려 더 압박감을 주면서 막 피해자가 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그런데 또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상태에서 자기 이 법률적인 그런 절차도 밟아야 되고 삭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또 필요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수입은 없는데 돈은 써야 되니까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아주 안 좋게 되기도 하고 어떤 피해자분은 사채까지 손을 대시기도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피해자 지원을 다 무료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거거든요.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불법 촬영 영상을 좀 삭제해 주십시오 한다고 해도 그게 굉장히 고비용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삭제를 직접 지원을 했었거든요. 네. 네, 사이버 장의사에게 맡긴다고 하면은 거의 한 달에 200~300 정도. 한 달에 200~300이요? 네네. 한 달에 200~300 정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달 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막 거의 1년 넘게 열심히 영상을 지웠는데 갑자기 2~3년 후에 또 유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식의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사이버 장의사 보험도 있습니까? 큰 대형 보험 회사였어요. 여성들이 이제 살면서 언제 그런 불법 도찰을 당하고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번 그런 일을 당하면 돈이 많이 들게 되니까 사이버 장의사한테 돈을 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때를 대비해서 네. 보험을 들어놔라. 네네. 사이버 장의사를 이용하려면. 네네. 그런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예.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사실 범죄 피해를 당하는 거니까 그냥 지워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돈이 든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자한테 돈을 받아서 이것이 어떤 산업이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적인 게 이것이 돈이 되는 이상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은 피해자가 계속 생기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섭습니다. 그 이야기는 정말. 네, 막 이것이 완전한 그 여성 한 명만 있으면 가능한 창조 경제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네. 참 희한한 창조 경제도 다 있습니다. 네. 가장 사실 힘든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 단체에 온 피해자분들의 영상이 발견된 그런 포르노 사이트만 247개거든요. 네. 조회수들을 다 합산해 봤을 때 사실 정말 굉장한 숫자거든요. 한 영상당 적게는 몇백에서부터 몇만, 막 몇십만까지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대중교통을 타고 가다 보면은 너무나도 이 평화로운 풍경이 이질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인터넷 어떤 공간에서는 되게 아비규환이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인데 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뭐 호기심에서라도 한 번쯤은 그런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어떤 사람이 이 가해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도 가끔씩 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이질감을 느끼는 게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네. 지금도 말씀하실 때 그 네. 사건들이 사실 잊을 수 없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많으실 때니까 그게 머릿속에 스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인지 목소리가 굉장히 떨리면서 맞아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비영리 시민단체다 보니까 이게 운영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까 뭐 한 총 8분밖에 안 되시잖아요. 네. 임금은 받고 하시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무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작년에 드디어 조금 임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저희 2017년도 연봉이 70만 원입니다. 네. 연봉이 70만 네, 원이요? 연봉이 7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동가들이 투잡을 했어야 했고요. 저희 동료 활동가 분들 중에서 여파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파님은 마트에서 갈치 파시는 알바를 하시고 승진님은 그 드럭스토어에서 화장품 같은 거를 파는 일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서점에서 막 주말마다 거의 하루 종일 계속 알바를 했었거든요. 네. 저 여기 후원 계좌 이렇게 띄워주시나요? 네.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네. 멀리 어쨌든 또 이런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길 위해서 저희 네. 소수 의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와 싸우는 활동가 한국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의 리아한 씨였습니다. 청주국제공항 여자 화장실 칸막이 벽에 나사못 크기의 구멍 수십 개가 뚫려 있습니다. 휴지 거리대가 걸릴 위치가 아닌 곳도 좁쌀만한 구멍 수십 개가 있습니다. SNS상에선 청주공항 화장실에 딱따구리가 산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 항상 해요? 그냥 나사 구멍 같은 것도 되게 겁이 난대요, 애들은.
구멍 같은 거를 화장실에서 본 적이 있어가지고. 여성들은 어디에서든 몰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상가 그냥 공자 화장실 가도 가끔씩 그렇게 보이는 게 있으니까. 네. 일명 몰카 공포증이 우리 생활 공간까지 이렇게 침투해 오고 있는 현실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신동식 기자 다시 오셨고요. 그리고 김수미 평론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화장실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은 모두 다 휴지로 막아놓을 만큼 여성들의 공포감이 사실 굉장합니다. 두 분은 혹시 이런 공포감 상상해 보셨어요? 화장실 가실 때, 공중 화장실에서. 저는 화장실에서 그런 의식을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편안하게 일 보시죠. 네, 아무 생각 없이 일을 보고는 하기 때문에 남성으로서 확실히 여성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다른 일상을 살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일각에서는 이 용어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가리고 있다. 네. 예, 불법 촬영이라든가 불법 카메라라는 식으로 바꿔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예. 저도 외출해서 다니다 보면 아내가 공중 화장실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참고 있더라고요. 저는 빨리 가서 하면 되지 이러는데 꼭 집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쉬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떤가요? 네, 불법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최근 1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대검찰청의 범죄 통계를 보면요. 카메라 이용한 범죄가 그 전체 성폭력 범죄 가운데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만도 5월 13일까지 붙잡힌 피해자가 1,288명. 예. 지난해 경남 도내에도 전체 성폭력 사건이 1,339건이 있었는데 불법 촬영은 199건. 예.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엄마 몰카라는 것이 나와서 엄마 몰카요? 네, 어린이가 이제 몰래 촬영하는 도찰이라고도 하죠. 예. 근데 그 대상이 집 가까이에 있는 같은 집에 있는 이제 어머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업로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또 나름의 조회수를 모으려고 하는 너희 친구들이 어떤 몰카 이런 거 찍은 것도 이렇게 검색해서 보기도 해? 이런 엄마 몰카 같은 경우에는 뭐 몰카라는 말을 쓰지 말고 불법 촬영일 경우에는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자식이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얼마나 더 이게 아프게 다가올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믿던 사람에게 뭐 불법 촬영 당한다는 건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죠. 경남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경남에서는 더 충격적인 건 선생님이 가해자가 된 사건인데요. 네. 지난 6월 이 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학생들 몰래 교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당시 여학생 10여 명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사가 어떻게 이렇게 사과를 하고 육아휴직을 내고 사건은 종결이 됐는데요. 예.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쉬쉬하는 분위기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처음에 문제를 제기할 때 가장 두려워했던 건 내가 먼저 앞서서 얘기했다가 학생부에 혹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돼서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불이익을 받을까 봐. 네네. 이게 가장 두려웠다고 해요. 예. 근데 대체 왜 보는 겁니까? 참. 네, 최근 양산 지역에도 여성들 사진을 무단 도용해서 SNS에서 성희롱 한 사건도 있었다고요. 네, 이 사건은 특히 이제 일반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이런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SNS에 자신의 프로필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리는 것이고 예. 거기에 이제 뭐 교복 치마가 짧다던가 뭐 다리가 좀 드러나 있다던가 이런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이제 수집을 한 것이죠. 수집을 해서 자기 SNS에 올리는. 아. 그래서 공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이고 이제 무려 2,500건 이상의 사진들이 또 그렇게 도용돼서 누출됐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예. 이 경우에도 사실은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대응했다가 내가 당하는 피해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 가해자는 핸드폰 그냥 공기계를 제출을 했고 이제 가벼운 벌금형
이라고 하면 가볍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예. 예, 그 정도의 형벌을 받고 풀려나서 이제 그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해서 좀 처벌해달라. 불법 촬영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 기소돼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당시 검찰은 판사가 초범이고 또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서 통상의 양형 기준으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 수영 선수들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불법 카메라 범죄의 68%는 벌금형, 네. 17%는 집행유예, 8%는 징역형, 5%는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현재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 제공, 상영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 자체는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 보이는데 적용이 굉장히 느슨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사회 전반의 이 관점들이 이상하게 뒤집혀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컨대 어떤 언론에서 미투 폭로가 한창 이어질 때 이런 타이틀을 달았어요. 미투 폭로로 문화예술계가 초토화되었다. 예. 예, 문화예술계를 초토화시킨 거는 미투가 아니라 성폭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질이 잘못된 거죠. 제가 그 기자분은 사실 욕하고 싶지는 않은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관점을 가지도록 유도해왔던 예. 우리 사회 문화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몰카 문제가 참 사전에 기술적으로 차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왜 조심하지 않았어? 라고 묻는 그런 추가 가해는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요.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네. 예, 그래서 피해자 탓을 하지 않는 그런 예.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예, 그런 것들이 있겠고 자연스럽게 이제 법제도의 정비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인데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어느 정도로 잘 되고 있다고 느끼는지 저희가 경남도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69.2%로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현재 처벌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실제 경찰서에 가보면 형사계, 그러니까 강력사건을 다루는 부서의 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한 개의 반이 6반 정도 돼서 경찰 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여성 청소년,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한 반, 한 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인력이 보강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예. 그 인원도 최근에 많이 늘어난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현 실태를 따라가긴 부족하다. 더 많은 충원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여성 성폭력에 관한 그 문제를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느 만큼의 무게로 인식하느냐가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보면 렌즈로 여기 보면 빛이 나지 색깔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가운데 부분. 그리고 이걸 가까이 가면 소리가 납니다. 지금 진주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저희가 그 업체랑 연락해가지고 같이 구매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양동 같은 데 갔을 때는 그 여학생들이 조금 불안했는지 그런데 틈 사이에 다 휴식 끼워놓고 네, 그런다는 거.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 총학생회 여하국 주관으로 점검을 계획하고 있고 이제 지속적으로 진주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연락하여서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화장실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만약에 거기서 뭔가 발견됐다 그러면은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타격받기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일 처음 나갈 때는 뭐 경찰관이 화장실에 들어오니까 좀 불안하고 부담감이 보였던 건 사실인데 요즘에는 이제 언론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이 점검 나왔다고 하면 이제 들어오라고 하시면서 좀 수용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주로 이제 설치가 되는 곳은 나사 그 구멍 부분이나 아니면 변기 변좌 부분
112라든지 아니면은 관할경찰서에 신고,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기에 전화를 하시면은 언제든지 경찰관이 방문해서 그런 위험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친절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자, 상대방 모르게 촬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 촬영입니다. 그냥 사진 하나 올렸을 뿐인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범죄라는 사실 제대로 인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불법 촬영 범죄 가해자에게 일침을 날리는 소수 의견으로 정리할까요?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남의 몸을 몰래 찍으면 형사처벌은 물론 최장 30년간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빠빠빠빰 빠밤 빠빠빠빰 빠밤 경찰청 사람들. 아니, 오늘 목소리가 잠기신 상태에서 방금 뭐 하시나 했어요. 경찰청 사람들 로고 하신 거죠? 네네. 아, 더 막 슬퍼. 한 번 더 할까요? 추억의 경찰청 사람.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희생된 여성을 추모하는 행렬. 성폭력, 성차별 반드시 끝장내자. 피해자가 그분이 아닌 제가 될 수도 있었고 한 정신병자의 우발적인 범죄를 이 사건 이후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습니다. 남성들이 다 잠재적 가해자로 몰려서 억울하다 이건데 잠재적 피해자의 모습을 한번 보고 공감을 해달라는 말이 그렇게 공감을 하기 어려운 겁니까? 아이고 그럼 계속 잠재적 범죄라고 전마들이 주장하는 게 개소리라고. 네,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사건. 이 사건을 두고 우발적인 묻지마 살인이다. 여성 혐오 살인이다. 당시에도 이렇게 팽팽하게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사건 직후에 좀 놀랐던 것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 포함해서 네. 그거 그냥 정신질환자의 범행 아니야?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닌 거 아니야?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이제 근거가 그 본인, 그 가해자 본인의 진술. 정신분열증으로 여성에게 피해를 봤다는 망상에 빠졌던 겁니다. 여자들이 날 무시해서 그랬다라는 것이 이제 그의 망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네. 실제적으로 여성 혐오가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예.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 망상 중에서도 왜 그런 망상이 있었느냐. 이게 결코 그 조현병 환자라고 해서 현실 세계하고 동떨어진 완전히 별도의 세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그 망상에 그런 여성 혐오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 그 범죄의 본질을 알려다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성 혐오 현상이 우리 앞에 불쑥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보통 여성 혐오를 이야기하면 아닌데 나 여자 좋아하는데 뭐 이렇게 단순히 여자를 싫어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영어로는 미소지니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혐오 외에도 네.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편견, 차별의식, 반여성적 문화 등등을 이제 다 포함된 통칭을 하는, 특히 온라인에서 지금 팽배한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일간 베스트라고 하는 극우 성향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도 극우지만 여성 혐오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여혐이라고 해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제 안티페미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성 혐오를 이제 펼치게 되는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더 흔한 경우는 운전하다가 이렇게 운전 못하는 사람 보면 어차피 김 여사 지나간다. 근데 사실 그 운전을 여자가 하는지 남자가 하는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김 여사가 그렇죠, 그렇죠. 되는 거죠. 그 여자들은 운전 못한다. 여자들은 주차 못한다. 이게 편견에서 나오는 말인데, 근데 실제로 여자들이 그렇게 사고를 많이 내느냐? 뭐 그렇지 않아요.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여자 대비 진짜 김 여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신 남자 거예요? 100명당 사고율이 남자 100명당 1명이 사고를 내는데 여자는 100명당 0.34명입니다. 저도 자기 반성 겸 이실직고를 하자면 네. 은행에서 이제 ATM기가 있으면 줄을 서지 않습니까? 예. 줄을 이제 한 줄로 서는 게 아니라 각 ATM기마다 각 줄로 서는 경우가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예. 습관적으로 제가 여성이 많은 줄에 잘 안 서려고 하는 왜 그렇죠? 것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최근에 알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왜냐? 아마 제 속으로 여성은 ATM기 기계 활용을 좀 더디게 해서 늦어질 것이다. 혹은 ATM기 앞에서 통화하면서 시간을 끄는 사람들이 여성이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스스로 예.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근데 그것이 여성 혐오라고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게 화들짝 놀라면서 나 그런 식으로 여성을 그렇게 공격하지 않아. 대충 그렇게 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네. 편견이 부지부식간에 굉장히 깊이 박혀 있을 수 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 중에 받아들였던 성차별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야말로 부지부식간에 자 과연 지금 경남도민들이 느끼는 남녀의 성평등 실태는 어떨까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여성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51.3%, 남성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23.9% 나왔습니다. 결과를 남녀로 나눠서 좀 살펴보면 남성이 불리하다는 입장인 남성이 31.7%, 여성은 16.1%, 반대로 여성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남성은 41.5%, 여성은 61%.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 봐도 여성이 불리하다는 의견이 꽤 많이 나온 거예요. 남성들 중에서도 뭐 차별적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뭐 데이트 비용은 당연히 남자가 내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문화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고 뭐 결혼할 때도 집은 남자가 네.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테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남성들에게 그런 부담이 지워지는 것도 여성 차별의 그림자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남성인 내가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차별을 덜 받고 있는 거야라고 좀 혼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은 우리가 반가워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히 요구하겠다. 일상의 성차별, 일상의 여성폭력을 없애자는 의미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이트에 뭐 게시물을 올리신 분이 페미들의 집회에 가서 염산을 뿌리겠다. 그래서 오늘 페미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게시글을 올리셨다 그러는데 보통 페미니스트라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되게 많이 듣는 말은 메갈 아니면 오마드 막 이런 식으로 여가부에서 이렇게 매년 이제 경남의 성평등 지수를 이렇게 발표하는데 경남이 중하위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경남의 어떤 뭐 인구나 경제 지수는 한 4위 정도 됩니다. 도시에는. 근데 우리가 중하위라면 굉장히 낮은 위치죠. 고3이요. 고3인데 왔어. 여자만 당한 것도 아니고 남자라서 여자라서 당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 너는 여자애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런 거 되게 많았고 뭐 스타일이 좀 그러면은 남자들은 뭐 그런 거 안 좋아한다.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거에 대해 부당함을 느낀다면 그게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이고 그걸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메갈이라면 메갈하는 거죠. 네. 미투 운동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뭐 여자애들 너무 감정적이라서 싫다.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이게 애초부터 이런 것 익숙해져 온 사람들 같은 경우가 사회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이번 이 강남역 사건도 저도 굉장히 많은 충격을 좀 줬었고요. 이 당시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과연 무슨 범죄일까 어떻게 봐야 될까 이때까지 이런 일상적인 범죄에 노출돼야 될 여성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문제가 그냥 남의 문제가 아닌 일상 있었던 문제 내가 몰랐던 문제였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페미니즘은 뭐 어려운 어떤 가치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것을 그 존재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것. 저희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일상에서 평화롭게 같이 살고자 하는 것이 이 운동인데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2016년도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남성 54%가 뭐 김치녀와 같은 여성 혐오 표현에 공감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혐오 댓글을 단 사람 중에 남성 청소년이 30%에 육박한다고 하죠. 이런 여성 혐오 현상이 사실 다음 세대로 되물림 될까 봐 뭐 여성으로서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혐오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무섭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네, 혐오 범죄도 불법 촬영 사례처럼 항상 처벌 수위가 낮아서 네. 예, 그리고 처벌 내용이 좀 이상해서 무리가 되는데 부산 지역에서 어느 대학에서 있었던 사건이 이제 스타킹 먹물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여성들의 다리에 어떤 사람이 이제
잉크라든가 이런 걸 네, 뿌립니다. 뿌리는. 네. 그 자체가 일단 공격적인 성향을 분출하는 그런 범죄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스타킹을 쓸 수가 없으니까 여성이 그거를 버리면 네. 그걸 또 수집을 하는 그런 굉장히 좀 흔히 얘기하는 변태적인 그런 범죄인 것이죠. 이것도 참 웃픈 것이 성범죄라든가 하다못해 폭행죄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죄로 처벌이 되었다. 재물손괴요? 네. 스타킹이라는 재물을 손괴했다. 손상시켰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 행동의 범죄가 성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근거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그런 현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죄질이 이렇게 악한데도 이렇게 처벌이 미약하니까 여성들 사이에서는 뭐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약간 반대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는 현상이 있어요. 남성들이 저지르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차별, 혐오 이런 것들을 풍자하고 또 그것을 일깨워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 이제 미러링이라는 것인데요. 예. 이제 메갈리아라든가 이쪽이 이제 미러링 기법을 쓰면서 좀 미러링 뭐 쉽게 얘기하면 반사 아닙니까? 반사 일종의 반사. 그렇죠. 이건데 맨날 아버지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하는 날 나도 오늘 동창회 가서 늦게 올 거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시작한 게 미러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 이게 남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걸 받아들이는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공포나 아니면 내가 정말 크게 당할 수 있겠다라는 신체 위협까지는 느끼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남혐이라고 미러링이 남혐이다 이렇게까지 보는 시각은 좀 앞서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게 참 분별하기가 계속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은 미러링이. 네. 네. 그래서 인터넷 게시물로 뭐 남자 누구에게 뭐 먹을 때 부동액을 타겠다. 네. 혹은 남성 화장실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남성들이 저지르는 폭력을 그냥 미러링한 것인지 단순히 네. 예. 아니면 진짜 범죄 예고인 것인지 이것을 가려낼 수가 없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이제 효과적인 미러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21세기 대한민국에 도대체 남녀 차별이 어디 있냐? 왜 자꾸 여자들이 나서서 갈등을 조장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이분들이 악의를 가지고 이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성 혐오를 얘기할 때, 페미니즘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그래? 라고 따지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본의 아니게 나쁜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자, 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불편하다 말하는 용기를 냈습니다. 여성들이 외치는 목소리는 남혐도 특혜도 아닙니다. 바로 공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수 의견 굵직하게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사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36.7%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입니다. 한국에 사는 여성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1년에 5개월 23일을 더 일해야 한답니다. 여성단체들은 미투에 이어서 여성 임금 차별을 폭로하는 페이비트로 5월 23일을 동일 임금의 날로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일 임금의 날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남성과 여성이 성별 차이가 아닌 동등한 노동자로 동일한 임금을 받는 날이 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소수 의견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목 상태가 아쉽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앵커 브리핑인데. 다음에 한 번 더 하세요. 이래서 제가 앵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의 피해자 속에 여러 층위의 가해자들이 있습니다. 동의 없이 촬영한 사람의 잘못, 유포한 사람들의 잘못, 그리고 클릭한 사람들의 잘못. 사이버상에서 가면을 쓴 집단 가해자들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고 그 피해자가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더 이상 소수가 아닙니다. MBC 경남 소수 의견 다음 주에도 더 낮은 자세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도 안 뜬 이 아침을 맞고 지친 나를